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실강생 분들 설문조사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핵심 이론 강의인데요. 여러분께서 지금 재시생이신지 아니면 이제 노베이스로 수강을 하고 계신지를 먼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 이제 1차 노동법 시험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1차 시험 한번 보신 분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안 드신 분은 처음이실까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일단 먼저 OT를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려야지 될 부분이 핵심 이론은 좀 8회차로 간단한 강의이다 보니까요. 굉장히 빠르게, 스피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이게 신설이 되다 보니까 타겟 대상으로 정한 수험생 분들은 1차 시험을 그래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1차에서 시험을 통과를 했지만 다시 한번 2차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1차 시험에서 다른 과목 등으로 인해서 합격은 못하셨지만 노동법을 어느 정도 득점을 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조차로 노베이스로 듣기에는 굉장히 빠를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감안을 하시고 너무 듣다가 어렵다 하시면은 기본 이론 강의가 8월 달에 작년이 아니라 지난 8월에 강의를 한 게 16회차로 좀 볼륨이 있죠. 근데 이제 2월 달에 기본 이론을 12회차로 개강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노베이스 분들이 좀 더 빠르게 준비를 하심에 있어서 추천드리는 강좌이니까 일단은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시죠. 근데 이제 예컨대 평균 임금이라던가 뭐 통상 임금이라던가 이런 가장 기초적인 노동법의 용어들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점은 미리 좀 공지를 드릴게요. 그래서 왜 강조를 드리냐면 이게 짧아서 선택을 했는데 막상 이해가 안 되면 특히 이제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 다시 들어요. 다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근데 어차피 설명 자체가 굉장히 압축적이기 때문에 다시 듣는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싸리 그냥 처음부터 12회차 기본 이론을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아껴서 가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OT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1차 시험입니다. 1차 시험 이제 해가 바뀌면서 굉장히 이제 급박해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먼저 미리미리 준비하신다는 것에 굉장한 큰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그때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아웃풋을 늘 생각해야지 된다. 라는 겁니다. 1차 아웃풋은 뭐죠? 그쵸. 이제 OX를 판별할 줄 알아야지 되겠죠. 따라서 내가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 OX를 판별할 수 있을 것인가를 타깃으로 두고 접근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괜히 이론만 엄청 드립다 팠는데 막상 문제 풀어보니까 아는 것 같은 애 틀리네?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객관식의 아웃풋 요거를 꼭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웃풋을 객관식 측면에서 접근을 하려면은 전략이 이제 첫 번째죠. 우리가 1차 시험은 조문을 굉장히 충실하게 대비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조문들이 뭐 한두 개면은 우리가 뭐 고민을 안 하죠. 그리고 또 노동법만 보면 더더욱 고민을 안 할 텐데 굉장히 많은 과목들을 보시고 또 조문들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낸다? 비슷한 것끼리 여기 앞에 있는 거 저기 뒤에 있는 거 묶어가지고 헷갈리게 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조문들을 이해는 당연하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뭘 해야 된다? 비교해서 정리해서 암기하시는 그 작업이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OX를 풀어보셨을 때 선지에서 각 단원마다 반복되는 함정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굳어진 함정 패턴들을 이번 수업 때 제가 하나하나씩 또 짚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별해 주시는 거 그게 이제 큰 양 날개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 목표는 뭐냐 1차 시험 전날에 1차 시험 모든 과목을 1회 독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우리의 최종 목표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가 문제냐면은 단순 암기 사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알아요. 이해도 잘 되고 암기도 쏙쏙 잘 돼. 근데 여러분 한 이틀
이틀이 아니죠. 뭐 1시간만 지나도 가물가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요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우리 시험에 있어서의 특징이다. 즉 여기 이제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독이 밑에가 빠져 있으니까 아무리 물을 집어 넣어도 줄줄줄줄 셉니다. 우리가 인풋을 즉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한 걸 넣어도 계속 까먹는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시험 당일에만 여기가 갈랑달랑 이렇게 간당간당 차게끔만 만드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넣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작업을 막판에 해주셔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1차 시험은 막판 회독을 제가 또 나중에 문풀 강의 때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그때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4회독, 5회독만 하시잖아요. 1차는 100% 붙어요. 이거는 제가 정말 확언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는 확언은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2차는 아시다시피 경쟁률도 너무 치열하고 그리고 또 문제 자체 수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1차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따라만 오시면 1차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막판 회독을 돌리기 위한 밑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 핵심 이론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헌동차 분들이나 아니면은 1차 시험을 좀 고득점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정된 조문에 좀 더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출 예정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기존에 이미 익숙한 빈출인 조문이라던가 뭐 판례의 결론 요런 부분들은 빠르게 재점검하는 식으로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스텝이겠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정리를 하셔서 가져가는 게 1차의 합격 포인트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 암기장 오늘도 배부 드렸는데 매 회차마다 나갈 진도에 맞는 정리된 자료입니다. 그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장까지 들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매번 이제 굉장히 촉박한 시간 속에 직장 병행, 육아 병행, 뭐 학교 병행 하시면서 합격하셨다라고 그 카톡으로 합격 후기 보내주시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 포인트 암기장의 내용을 굉장히 여러 번 회독을 하심으로써 실제 시험장에서 그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줍줍줍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아웃풋을 위한 밑거름이고요. 본격적으로 아웃풋, 즉 처음 공부 시작부터 OX 들어가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추상적인 이론을 먼저 가시면은 괜히 시험에도 안 나올 부분을 열심히 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풋 대비 아웃풋을 최대한으로 빼시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시험에 나올 만한 패턴들이 무엇인지를 기출을 통해서 접근을 해주시고 이 단원에서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구나. 여기를 바꿔치기를 하는구나 라는 걸 캐치하신 다음에 다시 이제 이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복습을 하는 식으로 가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정된 시간 때문에 그렇죠. 자원도 한정돼 있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그런 그 큰 목표를 가지고 수업과 복습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커리큘럼상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여기 핵심 요약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베이스 분들은 핵심 강의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사실 16회짜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좀 많을 수 있다 하면은 그러면 이제 요 2월 달에 개강을 할 예정인 12회 그 부분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순쯤에 8회차, 핵심 이론도 8회차지만 문풀도 8회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때에는 그동안 우리가 핵심 이론이든지 뭐 기본 이론 때 다루는 것들은 빈출된 부분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판례와 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더 심화된 조문, 나는 조금 더 빡세게 공부를 하고 싶다. 즉 이제 노동법을 하드캐리해서 합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긴 하거든요. 예컨대 이제 노동법은 80점 이상 받아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들 고민이신 어려운 민법이라던가 뭐 아니면 외울 사항들이 많은 뭐 사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한 5, 60점대 받고 그래서 이 노동은 인풋을 넣은 만큼 아웃풋이 쫙쫙 뽑혀요. 그렇기 때문에 요 문풀에 투자를 해가지고 노동을 확실하게 가져가고 너무 어려운 과목들은 적당하게 받아가지고 합격하겠다. 요게 이제 가성비 전략인데 그런 거를
짜고 계신다면은 이때 이 문풀에서 8회차 모의고사를 꼭 응시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 모의고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매번 평균도 나오고 또 등수도 나오고 또 각 문항별 정답률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약점을 좀 확실하게 짚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재는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책을 여러 권을 나눠서 보시는 것보다 하나의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는 게 훨씬 시험장에서 이미지처럼 머리에 딱딱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에센스는 늘 가져갑니다. 그리고 포인트도 늘 가져가고. 근데 이제 시험이라는 모의고사가 실제 시험 형식처럼 OMR까지 다 작성을 해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부속법령 특강 같은 경우에서는 이번에 핵심 그 이론 강의라던가 아니면 이제 기본 이론을 강의를 들으시면은 뭐 그렇게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기는 해요. 왜냐면은 요게 지금 개정된 부분들을 그래도 반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또 워낙 법령이 계속 변경이 일어나다 보니까 추가돼야지 될 부분들이 생기면은 그러면은 이제 막판에 개정된 법령을 챙기기 위해서 이 부속법령 특강을 좀 선택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속법령을 문제풀이 때처럼 모의고사 형식으로 일단 시험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범위가 부속법령만 이제 이루어진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풀은 전범위, 부속법령은 그 부속법령만 뽑아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제 최신 개정법령을 체크하는 게 사실은 더 큰 목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각자 기본서 가지고 오셔서 보셔도 되고 또 에센스 가지고 오셔도 뭐 당연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포인트 암기장은 뭐 이때랑 똑같죠.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마무리 강의인데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선택은 아니에요. 이건 뭐 안 들으셔도 되는 강의예요. 그래서 제일 안 들어도 되는 강의가 뭐냐 하면은 이 마지막 강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은 자기가 이때까지 정리한 책 포인트 암기장 이런 거를 계속 여러 번 돌려보시면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럼에도 왜 안 하냐 매년 매년 저한테 왜 안 열어주시냐 이런 문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한번 해볼까 그렇게 계획은 하는데 근데 저는 항상 여기까지 하거나 뭐 여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래도 맨날 늘 다들 충분한 너무 고득점으로 합격을 해오시기 때문에 뭐 굳이 안 들으셔도 되긴 해요. 그래서 들어야지 될 부분은 이론이랑 요 문풀 이게 필수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만 더. 그래서 최신 강의를 들으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조문 때문에. 조문이 변경이 되는데 나 혼자서 옛날 국법 알고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최신 강의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강의의 특징은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효율적인 강의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최소 인풋으로 아웃풋 끌어내자. 이게 이제 강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강의 시간 내에 이해하시고 최대한 암기까지 끝내실 수 있도록 문풀은 뭐 당연하고요. 그렇게 완성형 강의를 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정리하시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아마 다들 이제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라 아실 거예요. 예쁘게 정리해도 그거랑 내 머릿속에 들어있느냐랑은 별개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때요? 마음이 뿌듯해. 아유 흐뭇하다. 내가 색색깔로 예쁘게 해놓으면은 보기는 좋지만 막상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냐? 하면 그건 별개거든요. 근데 또 예쁘게 하면요 진짜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시면 안 되겠죠. 제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도 좀 예쁘게 했어요. 제가 ESFJ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정리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폰트,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강경,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예쁘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정리에 시간 들이시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어디에 시간을 들이셔야 된다? 그쵸. 그것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암기, 빠른 회독,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합격에 필요한 그런 수험 꿀팁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다음 수험 생활의 나침판으로 넘어가 보면요.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막판 싸움입니다. 막판이 진짜 중요해요. 아무리 지금 여러분 열심히 하셔도요. 나중에 4월, 5월 있죠. 그때 손 놓아버리면 도루묵이에요. 물거품입니다. 그래서 막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전날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 전날에 보실 책,
뭐 하실 거예요? 그걸 지금부터 정하셔야 돼요. 내가 시험 전날에 볼 책을 공부 시작부터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책을 반복 해독하셔야지 된다. 우리는 딱 정해져 있죠. 에센스, 포인트 암기장. 그게 끝이죠. 그리고 여러 번 돌리시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신 잘 받으신 분, 학점 좋으신 분, 정말 성실의 아이콘이신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한 단원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지 않으면은 내가 다음 단원을 나가지 않으리라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공부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우를 좀 범했고요. 근데 이런 전문직 시험에 있어서는 범위가 굉장히 많죠. 그런 범위가 많은 시험은요, 여러 번 돌리시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구멍이 뻥뻥 뚫린 채로 여러 번이겠죠. 그래서 완벽주의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법학이 처음과 끝이 연결돼야지 이해가 덜 잘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불친절하게 처음에 끝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해 먹겠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이해가 안 돼도 밀고 나가시는 게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최대한 이해를 시켜드리겠지만 그게 안 돼도 괜찮다. 어차피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저절로 이해가 되어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밑에 있는 거랑 다시 연결시켜서 보시면 1차 같은 경우는 특히 이해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암기를 잘하시는 분들이 더 합격 확률이 높더라고요. 밸런스 게임을 해보면 이해냐 암기냐 하면 1차는 오히려 암기, 아무것도 모르는데 외워만 놓으면은 그냥 OX는 찍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막판에는 진짜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그 워딩만 따가지고 외우시면 1차는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해를 지향을 하지만 진짜 안 되겠다 하면 일단 외워놓고 다음 회독 때 보면 또 이해가 저절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다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너무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오늘 목표량을 꼭 진도를 복습까지 완성을 해주세요. 오늘 수업을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 일정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저녁이 만약에 일정이 있으시다 하면은 다음 날 아침까지, 즉 이제 내일 수업 전까지는 오늘 나간 진도에 대해서 복습을 다 마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복습 방법도 수업 종료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특히 이제 1차는 2차와 다르게 판례보다는 조문을 잘 보셔야지 돼요. 연기 수업 때는 다루지 않는 조문들을 1차 시험에는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에 있어서는 그러한 우리가 2차로 커버가 되지 않는 조문들을 잘 챙겨가시는 게 필요하고, 그게 이제 기본 이론 강의와 지금 들으시는 핵심 이론 강의의 목표이겠죠. 그리고 판례는 결론 위주로 가져가시는 거고, 2차는 이 판례의 결론을 도출하는 논리 구조에 대해서 상세히 보셔야죠. 하지만 우리는 그냥 결론 위주로 1차에서만 눈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처음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통 창구 또 말씀을 드립니다. 번호를 저장을 해두시고요. 카톡으로 아무 때나 보내시면 돼요. 여기 이제 365일, 24시간, 뭐 설날이나 뭐 새벽 2시 다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보내시고, 근데 이제 저도 설날이나 뭐 새벽에 보낼 수도 있어요.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질문이 좀 많다 보니까 며칠 지연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익십 아니야? 아니에요. 늘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밀려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또 하나 당부드리면 이제, 이거 밀린 거 아니야? 하고 다시 보내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제 먼저 보내신 분들부터 드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 다시 빠르게 보시게끔 다시 보내야지 하면 밀려나요. 순위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내지는 마세요. 네, 그리고 이제 문자보다는 카톡으로 주시면은 이제 빨리 PC 카톡으로 더 길게 답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을 나가 볼 텐데, 유인물은 3가지입니다. 먼저 포인트 암기장이 있고, 그리고 필기 노트 나눠드렸죠. 그래서 필기노트 같은 경우는 오늘 인쇄가 어떻게 됐나요? 양면인가요? 단면인가요? 양면으로 됐나요? 네, 그럼 제가 단면으로 다시 내일 또 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단면인 이유는 좀 필요한 부분들을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볼 책인 에센스에 끼워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면으로 앞으로 인쇄를 드릴 예정이고, 무조건 다 자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쓱 읽어보시고 이거 뭐 당연한 내용이네 하면은 뭐 굳이
이걸 뭐 자르셔가지고 단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왜 해놨느냐 하면은 일단은 필기 시간을 아끼시고 좀 더 설명에 집중하셔라. 쓰는 필기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설명에 집중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조문 자료는 조문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1차는 조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에센스도 조문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문제가 뭐냐? 에센스는 조문을 좀 압축적으로 서술을 해놓다 보니까 처음 봤을 때 체계는 잘 잡히는데 근데 조문에 그 전체적인 문장이 담기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비틀어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좀 헷갈리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조문을 같이 보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조문 자체가 에센스에 있는 것도 있어요. 조문 박스 파란색 요렇게. 근데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요 조문집을 드렸으니까 그걸 가지고 꼭 한 번은 쓱 훑어는 봐주셔야지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포인트 암기장 먼저 살펴보시고 우리 시험의 구성을 한번 보셔야죠. 즉, 각 단원별로 어떤 내용들이 얼만큼 출제가 되는가입니다. 일단 사신문항으로서 개별법, 집단법 다 가장 많은 파트를 차지하는 거는 우리가 2차에서도 열심히 배우는 근기법과 노조법 파트겠죠. 근데 이제 근기법 같은 경우 노동법 1이요, 1이요. 19문제. 그래서 한 반 정도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19문제라는 거는 작년 시험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매년 한 요 정도 나와요. 그리고 부속법령으로 내려가 볼게요. 노원의 부속법령 어떤가요? 많습니다. 그래서 21. 근기법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있는 각각의 법률들을 보면은 또 굉장히 많은 법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법에 나오는 개수를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그쵸? 최저임금법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제 2개씩 매년 출제되고 있는 거고, 뭐 고평법도 3개씩. 그래서 2개씩, 3개씩 뭐 요렇게 출제되고 있죠. 근데 이제 직업안정법이나 근로복지기본법은 1개씩 출제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출제 비중을 알면은 막판에 내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버려야지 되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좀 힘을 덜 줘야지 되겠다라고 할 때 이런 부속법령의 비중을 가지고 또 가늠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막판에 어떻게 비중 조절할지도 또 나중에 그 문풀 강의 때 다 자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노2, 노동법 2는 어떠냐? 노동법 2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앞에 요 기본 이론까지 해가지고 24개, 뭐 27개 요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노조법의 범위, 노조법의 그 비중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서는 기타 법령은 지금 보면은 16개, 13개 뭐 요렇게 이제 나왔었고 여긴 4개밖에 없죠. 그래서 교원노조, 공무원노조, 노동위원회, 노사협의회.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법령마다 출제되는 개수도 뭐 많이 나오면은 뭐 4개까지 나오고 적게 나오면은 뭐 2개까지 나오고 뭐 2개에서 이제 5개네요. 2개에서 5개. 그렇게 이제 나옴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우리가 오늘 또 총론부터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큰 뼈대를 잡기 위해서 즉 주소 찾기죠. 물론 2차에서 주소 찾기가 훨씬 중요하긴 하지만 1차도 우리가 뼈대를 세워놓고 들어가면은 2차와의 연계도 그렇지만 1차 객관식의 측면에 있어서도 좀 더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맨 처음 진도를 나가기 전에 오늘 나갈 부분을 전체적으로 수폐 측면에서 뼈대를 보고 들어갈게요. 먼저 우리 근로기준법 19개 나오는 그 파트 들어갈 것이고 처음에 오늘은 총론과 근로계약을 나갈 예정인데요. 총론 아까 보셨죠? 이제 2개에서 4개 나오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 부분은 그렇게 막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2개, 4개는 다 줍줍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맞춰 주셔야지 되고요. 다음에 근로계약 파트는 4개에서 5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꽤 많이 나오는 파트이죠. 그래서 근로계약은 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와서 오늘 다 나갈 수는 없고요. 일부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더 안으로 들어가 보죠.
총론에서는 크게 에센스가 이렇게 이제 5가지의 목차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책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책을 펴시면 일단은 그 목차를 봐볼까요? 이제 목차. 그래서 목차가 차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차례를 가보시면은 제1편 근로기준법 해가지고 그 제1장 총론 되어 있고 1절 근로권에서 5절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목차가 지금 제가 필기노트로 매번 나눠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이제 또 본문으로 가볼까요? 차례 넘겨서 본문 가보시죠. 본문 가보시면 숫자 3페이지죠. 아라비아 숫자 3페이지 가보시면 거기에 총론 1장 나와 있고 1절 근로권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1절 근로권이 지금 나와 있는 필기노트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5가지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복습에 가장 힘을 줄 총론 파트는 여기 금기법의 적용 범위 부분이죠. 요게 우리가 2차에서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인데 또 숫자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암기하여야 하는 단순 암기 사항들 그게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요게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좀 복습을 투여하셔야지 된다. 시간을 투여하셔야지 됩니다. 다음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근로자와 사용자나 뭐 금기법의 기본 원칙 뭐 얘네들은 2차 때도 열심히 배우는 부분이라 복습에는 그렇게 큰 시간은 들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근로계약으로 넘어가면은 맨 처음에 근로계약의 의의와 관련해서 시용이라던가 뭐 채용 내정 이런 것들을 보실 텐데 얘도 뭐 거의 판례 위주로 보실 거고요. 다음에 이제 근로자 보호와 관련해서 또 우리가 여기서 힘을 줘야지 될 부분이 근로조건의 명시와 관련된 파트입니다. 그래서 근로조건의 명시도 얘도 이제 좀 나누어 가지고 비교해야지 될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복습하실 때 힘을 주시고 다음에 근로관계의 변동과 관련해 가지고 먼저 인사명령에 대한 부분으로 전직부터 전적까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기업 변동과 관련해서 영업양도 합병 뭐 분할 요렇게 이제 나누어서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고로 넘어가서 여기까지 오늘 나갈 진도예요. 그래서 해고 마찬가지로 처음에 항상 법학의 의의로 시작하죠. 그리고 23조 너무너무 뭐 유명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정당한 이유와 관련된 판례들 같이 보실 겁니다. 정당성과 관련된 내용이죠. 23조 1항. 자, 그래서 크게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요. 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책으로 오시면은 그 3페이지 여기 펼쳐봐 주시고 그 다음에 포인트 암기장 여기 포인트 1 해서 헌법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헌법부터 살펴보실 텐데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결국에는 노동법, 뭐 노동법이라는 법률의 명은 없지만 노동관계 법령들의 뿌리를 찾으면은 여기죠. 바로 헌법 32조 1항입니다. 그래서 32조 1항 그 부분을 먼저 보고 3페이지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32조 1항은 포인트 암기장으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이 굵은 글씨 부분을 여러분께서 좀 잘 기억해 주셔야지 돼요. 여기를 바꿔치기 해서 내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이게 권리가 왜 쳐 있느냐 하면은 2항이랑 비교를 해 주셔야죠.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라는 부분이랑요. 근데 이제 권리를 가진다와 관련해 가지고 뒤에 보시면은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하여야 된다. 여기를 최저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된다 하면 틀리죠. 다음에 이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는 여기 나오죠. 최저임금제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한다 라는 부분이요. 다음에 이제 2항 보시면은 역시 근로의 의무를 진다라는 것도 헌법 32조 2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의무를 권리로 바꾸면은 또 헷갈려요. 예컨대 여기 넣어보세요. 권리를. 국가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과 조건을 뭐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쓱 읽으면 맞지? 이러고 넘어가실 수 있지 않으세요? 그런 식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무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그게 이제 세트이고 다음에 이제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요것도 잘 나오는 빈출 지문입니다. 다음에 3번이 아니라 4항부터 여기 5항까지, 아니 3항이 아니라 4항이죠. 4항부터 5항까지 요건 이제 묶어서 좀 비교를 해주셔야지 되는데, 특별한 보호를 받는 대상을 헷갈리게끔 바꿔치기를 해요. 즉 여자랑 연소자입니다. 특별한 보호는 여자와 연소자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바꿔 말하면 고령자 장애인 X예요. 그러니까 고령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시험 문제 딱 나왔어요. X죠. X. 역시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뭔가 그럴싸해요. 하지만 X입니다. 그래서 헌법에서는 여자와 연소자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가 나와 있고요. 다음에 이제 VS 해가지고 헌법 34조예요. 지금 방금 노란색으로 친 거는 32조였고 34조를 보시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34조다. 즉 32조가 아니라는 거죠. 34조에서 복지와 권익의 향상 노력을 연결했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좀 비교해서 가져가 주세요. 즉 여자에 관한 내용이 32조에도 있고 34조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좀 헷갈리게끔 바꿔치기 될 수가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고,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서 6항을 보시면은 국상 전이죠.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선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즉 이건 어떻게 되냐면요.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내요. 이것도 되게 골 때리죠. 여기 끝에 수러 부분을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꿔치기 되면은 그것도 이제 함정에 되게 쏠랑쏠랑 잘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만 생각하고 읽으시면은 이거 너무 뻔한 얘기를 하고 있네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막상 시험 문제를 내면 어떤가요? 그쵸? 이런 객관식 패턴을 알지 못하고 접근하면은 나는 분명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틀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2단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를 냅니다 라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좀 표시를 해두시고 인지를 하시고 시험 문제 딱 보시면 0.1초 만에 그냥 풀려버리죠. 자, 잘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가지고 또 우리가 여기 37조 2항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이죠. 헌법에서 37조 2항은 국가의 그 법률 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래서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경우가 이렇게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거 체크해 주시고,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가지고 우리가 책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3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8회차이다 보니까 기본 이론 때는 뭐 하나하나 다 밑줄도 쳐드려요. 밑줄도 쳐드리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밑줄을 쳐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빠르게 보겠습니다. 일단 근로권에 있어서는 큰 동그라미 1번이죠. 검정 동그라미. 그래서 근로권의 내용 안에 보시면 거기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우리 아까 보셨던 거 그 내용이 있고 밑에 판례가 있어요. 관련된 판례. 그래서 1번, 2번 판례를 같이 보시면 1번에서 근로의 권리의 정의가 밑줄되어 있죠.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라는 거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2번이죠. 2번 보시면 둘째 줄에 생계비 지급 청구권 X죠. 생계비 지급 청구권은 아니고요.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정책 요구권, 그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직접적인 존속 청구권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도 이제 X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또 정리된 자료로서 화면을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은 그 반가로 1번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판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근로의 기회를 근로기회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 정책 요구권이라는 것이고, 그게 이제 동그라미죠. 근데 그 근로의 권리에서
존속 청구권, 직장을 존속시켜달라라는 존속 청구권이나 생계비를 지급해달라라는 그런 생계비 지급 청구권은 파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X. 그래서 정책 요구권, 그게 이제 핵심이었죠.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밑에 있는 아라비아 2번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포인트 암기장에 헌법 조문으로 살펴보셨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조문은 넘어가고 다음에 이제 방가로 2번에 보시면은 해고 예고와 관련된 3번, 4번 그거 좀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해고 예고에 관한 권리 이게 이제 우리 앞에서 보셨던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우리 지금 앞에서 보셨지만 결국에 헌법에서 근로의 권리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 헌법을 구체화시킨 게 결국에는 노동관계법령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판례가 그 헌재 결정례가 3번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다음에 이제 4번도 체크를 해주세요. 해고 예고 제도에 대해서 둘째 줄 끝부분 보시면은 넓은 입법 형성의 여지가 있다. 거기 헌재 결정례 결론 체크하시고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죠. 4페이지 역시 똑같이 헌법 조문이라 동일한 내용이라 패스하고요. 이제 그 큰 동그라미 2번 가보시면은 학선은 뭐 보실 필요 없고 방가로 2번 판례의 태도 거기 보시면 자리에 관한 권리와 환경에 관한 권리가 있죠. 그래서 그거 두 개를 구분을 해주셔야지 되고 특히 요 환경에 관한 권리와 관련해서 그 밑줄을 한번 여기는 좀 그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그 첫째 줄에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근로의 권리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줄에 인간의 존엄성 밑줄 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이다라는 걸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자유권적 기본권 밑에다가 생존권 X 해주세요. 생존권 X. 그래서 시험 문제에 생존권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건강한 작업 환경 등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러면은 땡이죠. 여기서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바로 환경과 일할 환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결국에는 밑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연결되어 아라비아 2번에 보시면 그 방가로 1번부터 보시면은 결국에는 근로의 권리는 아까 국민이라는 단어를 헌법에서 보셨잖아요. 그래서 개인입니다. 그래서 개인 동그라미. 노동조합 X입니다. 노동조합은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그게 헌법 32조 1항이니까. 다음에 이제 방가로 2번의 외국인 근로자 보시면 자리와 환경. 요게 이제 앞에 보셨던 방가로 2번의 자리 환경이랑 비교되죠. 쭉 연결해서 묶어주시고 그래서 이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사회권이고 이러한 사회권은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그거는 외국인한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할 환경은 사회권 플러스 자유권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에게도 인정이 된다. 그거 체크해 주십시오. 자, 그게 이제 포인트 2번 화면 보시면 정리되어 있어요. 요 외국인의 근로자성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자리, 일할 자리는 환경이랑 구분을 해주셔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대한 부분은 사회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환경에 대한 부분은 요 자유권적 성격이랑 연결을 시켜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외국인에게도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는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에게 사회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요구되지 그 사회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외국인은 자리와 환경 그거를 구분하라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죠. 넘어가셔서 2절 근로기준법의 의의를 보시면 거기 파란색 조문 박스 보시면 1조 있습니다. 1조의 목적은 그냥 뭐 딸딸 외우는 건 아니고 가볍게 읽어주시는데 거기에 노조법 목적이랑 좀 구분을 해주세요. 즉 산업평화의 유지 X예요. 산업평화의 유지는 X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 요거는 이제 목적인데 근데 산업평화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면은 또 땡이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목적을 바꿔치기 하는 거 그거 좀 생각해 주세요. 노조법의 목적에 산업평화의 유지가 있지 근기법의 목적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조 가보시면은 근로조건의 기준과 관련해서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죠. 그래서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그래서 그거 이제 밑줄 쳐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고
4조 6페이지의 4조 근로조건의 결정, 그것도 가볍게 좀 밑줄 쳐주시면 되죠.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지 된다. 다음에 4번 보시면은 근로조건에 준수해서 5조가 있습니다. 여기도 맞는 지문으로 좀 잘 나와요.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 조문 위주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줄은 지금 뭐 볼펜을 그으신다라면은 검정펜으로 그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회독이 증가할수록 밑줄이 줄어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계속 모르는 부분만 색깔을 바꿔서 덧칠을 하셔야 돼요. 예컨대 1회독에 지금 검정색 하면 2회독에는 파란색, 3회독은 빨간색, 4회독 되면은 약간 굵은 사인펜 같은 거 아니면 뭐 형광펜을 하셔도 좋고 그런 식으로 밑줄은 계속 회독이 지남에 따라서 색깔을 바꾸시고 점점 그 밑줄의 개수가 줄어야지 돼요. 그래서 밑줄이 많아지면 절대 안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험 전날에 1회독을 하시려면 어떻게 보셔야지 되냐면 시험 전날 생각해 보세요. 이빨 공부해도 12시간밖에 못 해요. 그러면은 한 과목당 3시간, 2시간 뭐 요 정도예요. 에센스 2권을 3시간 만에 어떻게 보실 거예요? 그죠? 이게 딱 넘기는 속도가 이게 딱 있으면은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 한 페이지 보는데 한 10초? 이렇게 착, 착. 자, 이렇게 넘겨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을까요? 그쵸? 밑줄이 줄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그 밑줄을 줄여놓고 그 줄여진 밑줄만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하시면서 복습하실 때 밑줄 쳐주세요. 제가 쳐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일부만 쳐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조 내려가서 보시면 여기서는 그 둘째 줄에 지체 없이 가지고 함정을 많이 냅니다. 즉,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출석하여야 한다. 요거를 3일 이내 출석하여야 한다. X죠. 뭐 미리 출석하여야 한다 하면은 X죠. 그래서 지체 없이를 체크해 주시고 다음에 사용자의 주지 의무와 관련된 부분 보시면 그거는 제가 포인트 암기장에 정리를 해놨어요. 요 14조와 관련된 거는요. 그래서 결국에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 다음에 또 취업규칙과 관련된 부분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고 비치를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기숙사 규정, 그리고 기숙사 규칙, 얘도 기숙사에 게시하고 비치해서 널리 알려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거 체크해 주시고 다음에 이제 넘어가가지고 7페이지 보시면은 11조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그 적용 범위가 중요하죠. 그래서 상시 5인 이상 거기 이제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래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 사업장이고요.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다만 해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동거하는 친족만. 그래서 동 세모하시고 그 다음에 가사 사용인 가 세모하시고 동가는 적용이 제외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매 1항에 전면 적용되는 거, 두 번째 적용 제외되는 거, 마지막 세 번째 볼게요. 2항. 4인 이하죠.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요. 일부 규정은 적용되고 근기법의 나머지 일부 규정은 또 적용이 안 되고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일부 규정이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필기 노트에 또 정리를 해놨어요. 같이 한번 보시면 우리가 11조가 뼈대가 크게 세 가지이더라. 우리가 조문을 아까 쭉 한번 보셨어요. 첫 번째가 전면 적용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가 일부 적용,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동가였죠. 동가 적용이 제외되는 거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보시면은 그 적용 범위와 관련돼 가지고 12조에 해당하는 부분이 10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그 적용 범위 부분도 한번 같이 볼게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 광역시, 도시, 군구, 읍면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국가와 지자체에 대한 부분이 또 12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1조, 12조 그렇게 적용 범위와 관련된 조문들 함께 보셨고 여기에서 우리가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은 바로 이 5인 이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 상시 5인 이상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책으로 먼저 또 한번 보시죠.
그래서 7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큰 틀을 보셨죠? 처음 전면 적용. 상시 5인 이상. 그래서 이 상시라는 거를 좀 조심하셔야지 되는데, 이게 그 시간대를 불문해요. 시간대를 불문하고 오늘 같이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 수의 산정을 보시면 방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원칙과 예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먼저 볼게요. 시행령이에요. 7조의 2항인데 보시면 밑줄부터 보면 1개월이죠. 1개월. 그래서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하면 총인원이죠. 총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산정을 한다. 요게 이제 공식이죠, 결국에.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원칙에 해당하는 부분, 요 1번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시행령 7조의 1항. 예시를 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1개월이라는 거를 한번 산정을 해보면은 1개월이 있었을 때 지금 1일차 오늘은 뭐 7명이 일을 했고 이 회사에서요. 우리 회사에서 7명을 일했고 다음날 내일은 뭐 2명이 일했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내려가 가지고서는 뭐 25일은 15인이 일했다. 이런 식으로 따져봤을 때 가동일수는 25일이고 이때 합쳐보니까 총 인원이 125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5일 동안 125인이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식은 아까 우리 시행령 조문을 보시면 1개월의 총 인원을 연 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5명 상시 5인 이상을 계산해라 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125분의 25 요렇게 125분의 25가 아니라 25분의 125 요렇게 되니까 5가 나오죠. 그러니까 5네. 그러면은 상시 5인 이상에 해당하네 해서 이제 근기법이 싹 다 전면 적용되네. 요게 이제 원칙인데 근데 예외를 우리가 또 살펴보셔야지 됩니다. 예외가 7페이지에서 방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양가로 1, 2입니다. 그래서 예외 같은 경우를 양가로 1번과 2번의 차이점을 나누어서 보시면요. 쉽게 말해가지고 일수를 계산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5일을 일수로 따져봤을 때 지금 가동일수가 25일이었는데 13일, 12일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느냐? 12일은 2인씩 쓴 날이고요. 7인씩 쓴 날이 13일인 거예요. 그래서 가동일수 중에서 지금 13일, 즉 7인이죠. 5인 이상이 더 많은 거예요. 밑에 보시죠. 가동일수가 25일이에요. 그리고 연 인원은 합쳤을 때 뭐 115인이다. 이렇게 놓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공식을 앞에 따른 원칙에 그 적용을 해보시면은 4.6이 나와요. 4.6이니까 5가 안 되잖아요. 5가 안 되면 원칙은 어때요? 그쵸? 적용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적용이 되는 거겠는데 근데 여기는 예외다. 왜? 5인 이상이 13일로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동일수 25일 중에 가동일수 중에서 5인 이상 쓴 날이 더 많아요. 5인 미만으로 쓴 날짜는 12일인데 5인 이상으로 쓴 날짜는 13일로 더 많은 경우. 이런 경우는 예외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너네는 상시 5인 이상이야. 전면 적용이야. 요렇게 이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예외 첫 번째고 거꾸로가 예외 두 번째예요. 그래서 예외 두 번째도 보시면 지금 가동일수 25일로 똑같이 가볼게요. 그리고 연인원은 뭐 148인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공식에 넣었을 때 얘는 5.92가 나와요. 5 이상이죠. 그러면은 전면 적용이 되느냐 했을 때 얘는 지금 따져보면 일수를 따져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쵸? 25일 중에서 4명 쓴 날짜, 즉 5인 미만인 날짜가 더 많아요. 이 사업장은 5인 미만인 날짜가 더 많은 사업장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공식만 따지면 5인 이상인 것 같은데 일수를 따졌을 때 25일 중에서 5인 미만인 날이 더 많죠. 그러니까 일부 적용된다. 그게 이제 예외 두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양가로 1번을 보실게요. 양가로 1번 보시면은 그 첫째 줄 끝부분부터 보시면은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를 밑줄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즉 이거는 공식을 따졌을 때 숫자 5 미만 일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미만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이 말은 더 적은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더 적은 경우에는 전면 적용을 한다라는 것이고
다음에 넘어가셔서 양가로 2번에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 요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5인 미만 일수를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더 많은 경우죠.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하면은 이제 더 많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일수가 더 많은 경우, 이때는 전면 적용으로 보지 않고 일부가 적용이 된다 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일수를 따진다. 일별로 근로자 수를 산정을 한다라는 게 예외예요. 그래서 원칙은 공식, 예외는 일별.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시죠. 그래서 결국에 이해를 돕기 위한 필기 노트라 얘를 뭐 막판까지 가져가 주시는 거는 아니고, 막판에는 제가 아까 밑줄 쳐드렸던 그 에센스를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 문구에 익숙해지셔야지 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양가로 2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연차휴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뒤에서도 나오기는 하지만 마지막 셋째 줄 첫 번째만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1년 동안, 1년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서 60조랑 관련돼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방가로 3번에 보시면은 산정수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첫째 줄 끝부분에 기간제 단시간 일용직 불법 체류 외국인 다 동그라미 다 포함돼요. 그래서 기간제도 다 포함해서 5인 이상인지 계산을 하는데, 근데 밑에 마지막 줄에 파견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파견은 X.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되고, 다음에 또 이제 밑에 보시면은 2번 동그라미에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거 친족과 함께 근로하는 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포함을 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전면 적용이 제외되는 거 동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는 동거하는 친족만 있었을 때, 그때는 이제 제외가 되는데, 지금 동그라미 2번과 같이 섞여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카운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뭐 아빠가 음식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도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이 2명이야. 그래서 동생 2명. 이렇게 하면은 4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외부인이 1명 꼈다. 그러면은 이때는 5인 사업장이 된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까지 보셨고, 다음에 이제 밑에 동그라미 3번 판례 보시면 실제 근무한 근로자지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다. 그래서 끝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한다. 그거 밑줄 쳐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8페이지에서 사업장과 관련되어서 방가로 2번 보시면 중간에 일회적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일시적.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사업장에 해당돼서 근기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인 사업이어도 해당된다. 다음에 이제 3번, 4번은 지워주시고, 뭐, 그거는 필요 없고, 그리고 뭐 5번 같은 경우도 출제 가능성은 낮은데, 방가로 2번에 국내 사업의 뭐 속지주의,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9페이지에서 요거는 아까 큰 틀을 세워놨던 동가여서 체크한 내용이라 넘어가시고요. 다음 여기 이제 복습을 열심히 하셔야지 되는 부분이 왔네요. 일부 규정 적용 제외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칠판을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11조와 관련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셨어요. 근기법이 싹 다 적용되는 거, 적용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일부만 적용이 되는 거, 뭐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보셨잖아요. 그랬을 때 요 일부만 적용이 되는 경우, 바로 이제 4인 이하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 4인 이하의 경우에는 일부만 적용이 된다. 근기법의 일부만 적용이 되고, 근기법의 일부는 또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시행령 별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좀 암기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바로 포인트 암기장 4번. 포인트 4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에센스 9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실게요. 취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취지 보면 11조 1항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보시면 거기 밑줄 쳐 있죠.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를 하고 또 국가의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를 고려를 해서 그래서 일부 적용을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을 뺀다. 요게 위헌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롭게 정부가 출범이 되면서 요것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번 정부의 노동법에 관련된 개정 이슈들이 많은데 그런 로드맵을 한번 보면은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연결을 지켜봤을 때 우리 시험까지는 얘를 좀 외우셔야지 됩니다. 근데 이제 다음 시험에 있어서는 뭐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장 내년에 시험에 있어서는 요 내용 그대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랬을 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관련돼서 크게 두 가지의 축으로 나누어서 표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4인 이하, 바꿔 말하면은 5인 미만이죠. 그래서 4명 이하, 5인 미만에 적용이 되는 거. 요거를 이제 외우실 때 색깔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체크를 해두시면은 나중에 여러 번 보시다 보면 시험장에서 색깔이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답을 또 맞추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보세요. 포인트 암기장에.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나중에 또 형광펜을 지우고 싶으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정펜 뭐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그렇게 해보세요.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잘 보이게 형광펜으로 바로 합니다. 맨 처음에 칸은 총론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첫째 칸은 이제 총론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중간 착취의 배제에 관련된 이 별이랑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근로계약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이 별이랑 크기가 다르잖아요. 크기가 큰 별이 많이 나왔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기 작은 별은 좀 적게 나온 기출이고 별은 다 기출이에요. 별은 다 기출인데 크기가 크면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 착취의 배제라던가 또 공민권 행사의 보장 그래서 요것도 기본 이론 때는 다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은 핵심 이론이라 요거는 그냥 각자 조문 나중에 읽어보시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아무리 영세해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큰 틀을 보시면은 일단 돈이 안 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들어도 아무리 네가 영세해도 인간이라면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큰 틀로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아까 취지도 봤지만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영세사업자의 이제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서 돈이 드는 것들은 좀 이쪽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큰 틀을 놓고 한번 보시면은 이제 또 옆에 5인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에 적용이 안 되는 내용으로서는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개시와 관련된 부분, 그게 이제 14조, 그거는 이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근로계약 부분이죠. 근로조건을 명시를 하는 17조 부분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반드시 지켜야지 되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18조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다음에 여기 굵은 글씨로 해둔 부분은 얘가 비슷비슷해서 좀 묶어서 보시라라는 취지예요. 23조의 경우에 우리가 너무너무 유명한 23조 1항의 정당한 이유, 해고의 제한이죠. 그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쵸? 4인 이하, 5인 미만에는 적용이 안 돼요. 마음대로 해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계에서는 근기법의 사각지대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오면서 이제 확장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현재까지는 어떻다? 그쵸. 영세한 사업장 같은 경우 5인 미만에서는 이런 23조 1항의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근데 이제 비교하실 거 23조 2항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23조인데 1항과 2항을 구분을 해주셔야지 돼요. 23조 2항에 그 해고 금지 기간을 보세요. 해고 금지 기간, 그 출산휴가 뭐 그리고 30일 뭐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해고 금지 기간은 아무리 영세해도요 인간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 예고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음대로 해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마음대로 해고는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예고는 해줘야지 된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23조 1항을 기억을 해두시면 밑에 이제 시리즈로 쭉 나오는 거죠. 24조 정리해고고 그 다음에 또 비교하실 거는 요 27조죠. 27조는 26조랑 비교하셔야지 돼요. 우리가 2차 할 때 26조, 27조 뭐 묶어가지고 해고의 제한과 관련해서 배우지만 1차에서는 구분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1차에서는 26조와 27조가 다릅니다. 26조는 반드시 4인 이하여도 하는데 근데 이제 27조 같은 경우에서는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서는 또 부당해고 구제 절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세사업주
영세사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죠? 부당해고 구제 절차가 적용이 안 되니까 노동위원회로 가지를 못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래서 그 노동청 아니면은 뭐 법원 요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노동위원회가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21조 보시면은 전차금 상계 금지, 그래서 근로계약을 담보로 고리 대금업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역시 아무리 영세해도 줘야지 된다라는 거고, 다음에 비교하실 게 55조 1항의 유급휴일이랑 바꿔 말하면 주휴일이죠. 주휴일이랑 그 다음에 휴업수당이에요. 요것도 휴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헷갈려요. 그래서 요거 비교해 주세요. 그래서 주휴일은 뭔가요? 일주 개근했으면 일주일 하루는 돈 받고 쉬어라. 요거죠. 요거는 아무리 영세해도 쉬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돈 주는 거잖아요. 요 휴업수당. 휴업수당이나 또 밑에 보시면 연장 야간 휴일의 가산수당. 다 돈이 들잖아요. 돈이 드니까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5인 미만, 4인 이하에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휴일, 휴업수당. 이렇게 좀 헷갈리는 것들을 나란히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상 시험에 네모 박스 해가지고 다음 중 4인 이하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을 때 헷갈려요. 그래서 굵은 글씨가 헷갈리니까 그 위주로 좀 먼저 챙겨가 주십시오. 다음에 이제 근로시간과 휴식 파트로 들어와서 보시면은 휴게죠, 휴게. 그래서 쉬는 거는 이제 뭐 돈이 들어도 뭐 영세에도 쉬게끔 해줘야지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연소 근로자의 근로시간, 그리고 74조의 출산 휴가. 얘네들은 무조건 해줘야지 됩니다. 아무리 영세해도. 근데 출산 휴가랑 비교하실 게 생리 휴가죠. 생리 휴가. 그래서 생리 휴가는 어떻습니까? 그쵸. 여기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시리즈로, 휴가 시리즈로 연차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5인 미만에는 연차 안 줘도 됩니다. 그리고 요 근로시간, 주 40시간을 말하는 거죠.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5조 2항 공휴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근로시간과 관련된 시리즈죠. 밑에 탕근, 뭐 성근이랑 뭐 연장 근로 제한, 12시간 연장 한도, 그 다음에 뭐 각종 근로시간 특례들, 요런 것들이 다 요 근로시간으로부터 쭉 파생되는 시리즈들. 얘네들은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여성과 연소자 파트로 가보면 객내에서 근로를 금지하는 거 아무리 영세해도 반드시 금지되어야지 되고, 반면에 여기 그 여성 65조 2항의 여성 사용 금지 조항이나 여성 야간 휴일 근로 제한하는 조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문들은 역시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간 휴일 근로 제한이 안 걸리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근로자 기타 단원이에요. 그래서 근로자의 명부를 작성하는 부분, 그리고 78조에서 92조 재해보상, 업무상 재해를 말하는 거죠. 특히 주의하실 점은 바로 여기 휴업보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게 왜 헷갈리냐면은 지금 휴업을 우리가 아까 어디서 보셨냐면 여기 위로 올라가 보세요. 휴업수당 있죠. 요 휴업수당이랑 휴업보상 요거를 구분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휴업수당과 휴업보상은 다르다. 그래서 휴업수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근데 이제 휴업보상, 업무상 재해, 여기 경우에는 5인 미만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핵심 이론을 노베이스로 들으시는 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한번 들어보신 분들은 휴업보상이랑 휴업수당이 뭔지 아실 텐데, 그게 아니니까 이게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한번 조문을 보시고 복습을 해보셨을 때 괜찮으시면은 뭐 핵심 이론으로 커버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기본 이론이 더 나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인강생 분들, 뭐 실강생 분들 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시고 우리가 문제를 좀 보셔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헷갈리는 부분이라 특히 좀 문제로 접근을 하셔야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을 보시면 먼저 20페이지부터 봐야겠네요. 그래서 20페이지부터 펴보시면은
거기 근로권의 내용 1번 빈출되어 있죠. 우리 아까 보셨던 그 헌법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근로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아니죠. 이거 진다 내용이고 2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였죠. 고용의 증진과 최저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아니죠. 뭐죠? 그죠?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지 되죠.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고 또 7, 8, 9를 7, 8, 9, 10을 묶어주세요. 7, 8, 9, 10을 묶어주고 그 다음에 10번을 보세요. 10번 풀어보세요. 장애인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틀렸죠. 그쵸? 여성과 연소자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1번 풀어보세요. 국가는 전몰 군경의 유가족이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도록 노력하여야지 된다. 이거 뭐죠? 틀렸죠. 그렇죠? 부여받는다예요. 부여받는다.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받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로를 조심해 주시고 다음에 이제 13번은 포인트 암기장으로 보셨던 내용입니다. 근로자는 국가에 대해 직접적인 직장 존속 보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직장 존속 보장 청구권은 아니죠. X입니다. 넘어가시고 다음에 그 21페이지 보시면은 14번 풀어보시면은 중간에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외국인의 기본권을 인정한다? 아니죠. 정책 요구권은 외국인한테는 없었죠. 그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게 15번이에요. 그래서 14, 15 묶어주시고 vs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가지고 그 2번 있죠. 근로기준법의 의의 네모 2번 네모 2번에서 5번을 풀어보시겠습니다. 요게 이제 맞는 지문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네모 3번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죠. 2번 풀어보시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에 일용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그 파견 근로자가 포함 X였죠.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고 22페이지에 5번 풀어보세요. 5번 당해 사업이 1회 일시적 인 경우는요. 그쵸. 적용 대상 되죠.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틀렸고 8번 잘 나오죠. 동가였죠. 가사사용인에게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는 내용이고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11번 한번 보시죠. 11번 보시면 근기법이 상시 4인 이하에 적용 안 되는 거는 영세사업장 현실 고려한 거다. 요거 아까 취지에서 보신 거고 그리고 요렇게 12번과 같이 박스로 해서 뭐 다 고르시오 해서 뭐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뭐 요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1개, 2개, 3개, 4개 뭐 요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그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1번부터 보시면은 근로조건의 명시에 해당하는 부분. 요거는 뭐 사업주한테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적용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역시 같은 취지죠.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23번은요. 해고 등의 제한 23조 1항. 그쵸?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보셨지만 마음대로 해고가 가능해서 근기법의 사각지대다. 이렇게 논란이 계속됐다라는 부분이었죠. 다음에 이제 4번 해고 금지 기간은요. 비교하셔야죠. 해고 금지 기간은 아무리 열악해도 영세에도 적용해야 되고 그래서 4번이 1번, 2번, 4번이 답이고 다음에 이제 5번도 해당하죠. 해고는 해고 예고. 그래서 갑작스러운 해고를 대비해서 직장을 확보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고자 하는 취지잖아요. 해고 예고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열악해도 해고 예고 규정은 적용이 되고 반면 6번 27조 서면 통지는요. 여기는 열악하면 적용 안 되죠. 그래서 26, 27 구분. 그래서 23조 1항, 2항 구분하시고 1항, 2항 그다음에 이제 26, 27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는 거. 그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고 헷갈려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 다시 돌아가셔서 7번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어땠나요? 그죠? 요것도 그 5인 미만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아서 노동위원회 못 간다. 그래서 노동청 간다. 그거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리고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요 부분은 아무리 열악해도 임금 못 준 거에 대해서 이자까지 줘야 된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8번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업수당이죠. 휴업수당. 휴업수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휴업수당 그리고 또 밑에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휴업보상. 그러니까 업무상 재해 휴업보상이랑 요 휴업수당 부분
사용자의 그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수당 부분을 좀 구분을 해주셔야지 되겠죠. 그래서 휴업 수당 같은 경우는 적용 안 되고, 그 다음 근로시간, 일주 40시간, 그것도 적용이 안 되고요. 11조 연차 유급 휴가는요. 연차 유급 휴가 역시 생리 휴가랑 마찬가지로 적용이 안 됐죠. 그럼 뭐가 된다? 출산 휴가가 적용이 됐죠. 그리고 객내 근로 금지, 여성 연소자 보호 규정이죠. 요것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2, 13 했고, 14 아까 했네요. 출산휴가. 그리고 15번 휴업 보상.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79조 업무상 재해. 그래서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휴업 보상은 적용이 됩니다. 아무리 열악해도요. 근데 이제 휴업 수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영세사업주의 현실을 고려해서 적용이 되지 않는다. 거기까지 체크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은 우리가 OX까지 잘 푸셨고, 여기까지 마무리를 1교시를 짓고요. 우리가 2교시부터 또 다음 단원, 이제 근로자와 사용자부터 해서 총론 마무리 짓고, 그리고 또 근로계약 본격적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